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네, 패널 4분과 함께합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추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애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첫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을 합니다. 네. 일정 중에 기조연설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외교 기조를 밝히는 자리잖아요. 거기다가 유독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제 한반도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죠. 여기에 이제 저는 그 통일 얘기가 들어가는지 여부, 그다음에 핵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우회적으로 표현해서 들어가는지 여부 등이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또 하나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약소국과 강소국의 약간 비교적 이런 공존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말씀을 사실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결을 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뉴욕행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 북핵 동결은 임시 조치로 현실적이고 북미가 합의했을 때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기조연설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강재 대변인. 북한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에도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런 이야기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속보로 나왔지만 북한 측에서는 지금 이국가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힌 부분이죠. 전혀 통일이라든지 함께할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어쨌든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번 유엔 연설에 있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짚고 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북한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고 서로 간의 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발언의 수위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관심이 쏠리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제 오늘 뉴욕으로 출발을 합니다. 앞서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요구를 수용하면 한국이 1997년에 버금가는 위기에 처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조기현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관세 협상이 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잖아요. 어떤 의미로 이걸 받아들여야 할까요?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핵심적 이유가 바로 저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에 우리 외환 보유고라든가 현실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실제 외환 위기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내용을 합의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일본과는 분명히 다르죠. 지금 미국은 일본의 예를 들면서 그대로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외환 보유고가 2배 이상 많고 사실상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스와프, 통화 스와프가 체결돼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아닌 상태에서 3,500억 불을 미국이 지정하는 대로 현금 투자라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외환 상황에선 지금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죠.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조건으로 걸고 있는 한미 통화 스와프 문제가 협상에서 같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지금 미국의 조건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서 살짝 짚어주셨는데 방미를 하루 앞두고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표현을 한 건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작토권 연설이 생각난다는 평가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죠. 이번 SNS 글에 외국 군대였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 이런 표현까지도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 밝힌 바가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좀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당장 뉴욕으로 가게 되는데 그 전날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이게 동맹국이라는 것이 누가 보아도 미군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번에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결국에는 방위비라든지 이런
국방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합의는 없었던 상황인데 예. 미국에 가기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선제적으로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다만 이런 것들이 미국에 있어서의 심기를 굉장히 건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 우리가 실상 관세 협정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SNS에 글을 먼저 올리는 것들은 지지층 결집도 좋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외교에 있어서는 말씀을 자제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네, 우려를 좀 짚어주셨는데 야당에서는 이제 한미 동맹을 깨자는 이야기 아니냐 이러면서 반발이 좀 나왔거든요. 성추영 부의장님은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대 안보는 그 자체적인 국방 능력을 늘리는 것과 그리고 안보 동맹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안보 동맹에만 의지한 채 자주 국방 능력을 늘리는 걸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는 것, 이거는 굴종적 사고다라는 걸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나는 이제 혼자서 득점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앞으로 팀 플레이를 안 하겠다, 그걸 깨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축을 동시에 추구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자주 국방 능력을 늘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선언적 발언을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 사실 과거 안보를 앞세우는 건 보수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첨단 무기를 보입하는 것은 사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진보 정권이 더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런 그 자주 국방 능력을 소홀히 한 본인들의 과거를 반성하지는 못할 망정 이런 발언에 대해서 뭐 굴욕적이다, 한미 동맹을 깨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대통령의 발언을 정쟁화시키는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위헌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서 어쨌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과 그런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SNS 발언이 미국의 동맹 유연화 요구에 동조하는 상황까지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저게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준 실용주의하고 안 맞아요. 저희가 왜 이게 대통령의 메시지 중에 자주 국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역대 어느 대통령이 자주 국방을 위해서 노력 안 했나요? 그런 측면이 아니고 마치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 국방을 못하는 것처럼 굴종적 사고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럼 유럽도 그 굴종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스라엘도 그런 건가요? 이건 국방의 효율성입니다. 국방을 위해서 국방을 자주적으로 하면 제일 좋지만 만약에 현재 그 미흡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힘을 빌려오는 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저것을 굴종적이다라는 표현한 거 보면 굉장히 정치적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유연성, 유연화, 주한미군 유연화 이 부분은 대한민국에 주한미군이 없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실제 어떤 첨단 그 기술을 도입해서 주한미군이 어디 있을지라도 실제 극단적인 유연화를 추구한다 그러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 부분도 대중국 견제 차원의 이런 전략적 변화 이런 측면이 아니고 아예 대한민국에 그 주한미군이 없어도 돼. 어디서든 대한민국을 지켜주면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은 또 앞부분하고 또 안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확장 억제라는 부분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없어도 확장 억제라는 것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저렇게 정책 발언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대로 SNS를 통해서 또는 대화 과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SNS를 통해서 미국 측에서 볼 수 있는 저런 말씀들을 하신다. 저는 상당히 그 외교관들의 앞으로 실무 협상하고 좀 어긋날 수 있는 다소 조금 옳지 않은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SNS 발언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타임지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이제 언급하면서 군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결국은 이제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발언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거든요.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발언 맥락 전체를 보지 않고 단어 하나에 집착해서 저렇게 비판하는 게 타당한가 싶습니다. 이 관련된 입장은 8.15 광복절 연설에서부터 일관됩니다. 그러니까 동결 축소 폐기의 3단계로 가야 된다. 단기적 과제로 어렵고 당연히 북미 대화가 전제된 다음 남북 정상회담 또 주변국의 협력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취지의 발언은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역시 명시적으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뉴클리어 파워 등 그런 취지의 표현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요구했다면 트럼프 대통령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그에 맞게 핵 관련 협상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그러니까 불가역적 조치, 이에 상응하는 대가라든가 체제 보장 이런 원샷 빅딜이 불가능하다는 건 이미 어느 확인됐기 때문에 단계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 단계적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미국과 같이 입장을 같이 하면서 이게 단계적으로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면서 군축이라는 표현을 쓰든 아니면 어떤 방식이든 간에 단계적 접근을 해야 된다는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단어의 문제이지 전체적인 어떤 기조에 있어서는 일관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새롭게 문제가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 대통령의 그 맥락별로 설득력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전체로 다 조합해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자 군축이라고 쳐요. 동결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 어떤 북한과의 협상은 국제 연대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 러시아와 중국과 연대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한국군 외국군 주둔해서 그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은 굴종적 사고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방이나 어떤 뭐 안보와 관련돼서는 세계적 흐름이 다자 연대잖아요. 지역 연대, 다자 연대, 심지어 유엔 연대인데 이런 그 연대 흐름과 그 상반되게 대한민국의 정치적 메시지를 위해서 이걸 굴종적 사고다라고 평가하는 게 저는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과연 미국 측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어떤 발언을 추가적으로 내놓을지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비밀 회동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네. 민주당은 수사로 밝힐 사안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추가적인 근거는 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는데 수사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예. 그 수사를 받을 사람은 피해자인가요? 가해자인가요? 사실 가해자가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가해자가 피해자 보고 당신 정 떳떳하면 무고죄로 고발하세요. 이런 논리하고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대법원장 또는 대법원이 실수했다 또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건 당신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심대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하면 판단을 하면 그 정치적 중립성 훼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 쭉 재판이 2년간 진행돼 오다가 그 시점에 대법원에 올라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는데 이걸 일부러 늘려주면 그것 또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심히 정치적 공격의 범위를 넘어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질론 얘기하는데 사실 본질은 그 민주당이 얘기 잘했어요. 결국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판단했다는 거죠. 파기환송했다. 우리한테 불리한 판단했다 이거거든요. 잘못했다 그러다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드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빨리 했답니다. 신속 재판을 했다 원래 축하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빨리 했다고 뭐라 그러고 늦게 했다고 뭐라 그러고 그래서 파기환송심 10대 2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더라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 따라서 저것은 정치적인 공격을 넘어서서 사법권을 형용화시키는 반헌법적 행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수사를 받으라고 한다. 여기에 대한 논란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의원, 모 의원에게 들었고 해당 의원 1년 전에 전 정권 고위직에게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적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증거를 제시 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추가 증거 제시를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서영교 의원이 그 모 의원 또는 그 전직 그 고위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특검의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응할 생각이 있다고 들었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가 특검이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그분들이 아마 추가적인 증거나 본인들의 그 객관적 정황을 갖고 수사기관에 이야기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아까 뭐 사법 쿠데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빠르게 재판되는 게 좋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뭐 633 원칙이 있다가 그걸 지키는 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633 원칙에서 6개월이 아닌 뭐 6일 만에 판결을 내려버리면 판결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속 재판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만 너무 빠르게 진행될 경우 그것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 비판의 논점들은 흐려지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날짜가 잡혔을 때
민주당 쪽에서도 뭐 반기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가 됐었거든요. 날짜가 빨리 잡힌 네. 것에 대해서 이게 뭐 어떤 본인들이 기대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 속에서 그런 목소리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고 그렇죠. 계십니까?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예. 무죄 판결이 나왔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해주기 위해서 예. 선고를 빨리 하는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는 그런 주장도 한 바가 그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나왔었습니다.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때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에 대해서 지금 네.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법원 그리고 사법부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국민들께서는 생각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보았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왔을 때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민주당보다도 먼저 이 판결을 받아들이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메시지가 나갔던 바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사법부에서 나오는 판단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유리하고 불리한 것들을 나눠서 선체적으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상권 분립에 대한 어떠한 정면 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민주당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정치 공작이다라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6년 만에 열린 장애투쟁에서도 거센 비판이 나왔는데요.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죽이고 검찰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하다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며 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연설 모습 보셨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대국민 사기극이다. 민주당의 정당 해산까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거친 표현이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하는 게 이재명 정부를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이제 정당 해산까지 주장합니다. 저는 이 주장을 하면 할수록 본인들의 스스로의 지금 발목을 잡는다 그렇게 봅니다. 독재를 얘기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아직 기억 속에 선명합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결국 그게 검찰 독재 정권이었고 결국 탄핵으로 정권이 끝났습니다. 지금 정당 해산도 마찬가지죠. 그 과정에서 사실 계엄 해제 표결을 봉쇄했다는 의혹으로 당 주요 지도부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집단적으로 이 저지하기 위한 행위했던 장면도 고스란히 지금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장면들을 보고 이 상황들을 볼 때 오히려 해산될 정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정당인 국민의힘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더 갖게 하는 겁니다. 이 주장을 하면 할수록 본인들의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민주당의 그 4인 회동설 하나만을 가지고 이 그 정당 해산 요건이라 하는 건 헌법적으로도 도저히 성립될 수도 없는 주장이고 정치적으로도 전혀 유리하지 않은 주장인데 길거리에서 본인들을 지지하는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어제 연설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예. 대해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인민재판이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뭐 국민 공감대를 얻어서 처리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정청래 대표랑 협의가 된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글쎄 지도부에서는 뭐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좀 협의를 한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예를 들면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이 내란 전담 예. 재판부가 오히려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라는 지적들을 해주셨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지도부가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사법부에 대해서 뭔가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저희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처음에 이야기할 때도 지금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직위원 부장판사가 침대 축구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될 경우 사실상 내란죄의 전체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가장 두려움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 때문에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던 것인데요. 그런 최소한의 방어 시스템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결국 직위원 재판부가 지금은 12월 안에 1심을 끝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행여나 이거를 질질 끌게 될 경우 우리는 최소한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방어하기 위해서 내란 전단 재판부를 그때 신속하게 좀 추진하겠다는 최소한의 방어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읽히기 때문에 조금의 약간의 속도 조절은 지금 당내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받고 17시간여 만에 귀가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오늘 피고발인 신문으로 소환 조사 받으셨는데 오늘 어떤 부분 해명하셨습니까? 윤 전 대통령 석방 반대 의견 있었는데도 즉시하고 포기하신 이유가 뭔가요? 판단에 후회 없으십니까? 옆방 어떠세요? 오늘 심경이라도 한 말씀 좀 밝혀주시죠. 얘기 나왔어요. 박성재 전 장관으로부터 합수분의 검찰 파견 지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오늘 심경이라도. 네, 결국 쟁점은 이건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반대에도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라는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못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사소송법 제정된 이외에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적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이 내란 사건의 핵심 피의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시키는 이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당시에 법적의 중론은 도저히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있을 수 없는 결정을 했다.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게 법적의 중론이었고 당연히 할 것으로 봤지만 석방지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석방지휘를 통해서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검찰로서 해야 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고발 혐의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거로 봅니다. 네, 강재현 대표님. 그런데 이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지 않았을 네. 때 예.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언론에서 많이 다뤘었는데요. 이게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과거 2012년에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이 규정. 예. 이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찰 측에서도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사건에 딱 맞는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지도부 회의를 하고 그리고서 결정이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상황이고 그때는 다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상황들을 특검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뭐 심우정 검찰총장을 불러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때 이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례가 있다는 것들을 국민들께 검찰에서 직접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이것은 너무 정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